안녕하세요. 세월의 아픔과 지혜를 나누는 황혼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제 나이 73, 박복임의 기막힌 사연을 들려드리려 합니다. 평생 자식 하나만 보고 달려온 제 인생이 어떻게 며느리가 던진 늙은 호박 신세가 되었는지, 그리고 그 호박이 어떻게 단단한 보석으로 다시 태어났는지 꼭 지켜봐 주십시오. 우리 아들 장가 보내던 날, 저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겠구나 속으로 그리 생각했습니다. 남편 일찍 여의고 시장 좌판에서 채소 팔아 키운 외아들이 늠름하게 서 있는 모습을 보니 고생했던 세월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지요. 싹싹하고 복스럽게 생긴 며느리가 "어머님, 이제 저희만 믿으세요." 하던 그 목소리가 아직도 귀에 쟁쟁합니다. 처음엔 명절마다 선물 세트며 용돈을 살뜰히 챙기길래 내가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싶었지요. 하지만 아들 내외에게 손주가 생긴 후부터 무언가 조금씩 삐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애 보려면 돈 들어갈 곳이 많네요. 어머님, 아파트 평수 좀 넓혀야겠어요." 며느리의 푸념 섞인 말들이 점점 늘어갔습니다. 저는 가진 것 없는 늙은이, 그저 미안한 마음에 "내가 뭐 도울 일 없냐?" 물었고, 그때마다 며느리는 웃으며 "아니에요, 어머님. 저희가 알아서 해야죠." 라고 말하면서도 묘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하더군요. "어머님, 저희가요. 어머님 사시는 그 집 담보로 대출 좀 받으면 안 될까요? 금방 갚을게요.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았는데 투자금이 조금 필요해서요. 하나뿐인 아들이 하는 일이라는데 제가 어찌 거절하겠습니까? 평생 땀 흘려 장만한 작은 연립주택의 집문서를 내어주며 신신당부를 했지요. "아가, 꼭 갚아야 한다." 하지만 그 약속은 빈말이 되었습니다. 대출금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아들 내외는 이 핑계 저 핑계로 돈 갚기를 미뤘습니다. 그러는 사이 제 집은 경매로 넘어간다는 붉은 딱지가 붙어버렸습니다. 길거리에 나앉게 된 그날, 아들은 제게 전화 한 통 없었습니다. 며느리에게 겨우 연락이 닿았을 때 그녀가 뱉은 말은 제 심장에 비수가 되어 꽂혔습니다. "어머님, 그 집 어차피 낡았잖아요. 이참에 정리 잘 됐네요. 저희도 힘드니까 당분간은 각자 살아요." 그 한마디에 제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날 밤, 낯선 찜질방 구석에서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생각했습니다. 내 평생이, 내 아들이, 내 가족이라 믿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구나.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벼랑 끝에 선 늙은 어미가 어떻게 다시 일어섰는지, 오늘 제 이야기는 자식만을 바라보며 모든 걸 내어주시는 이 세상 모든 부모님께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남편이 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저는 제 인생을 아들 김성수에게 모두 걸었습니다. 시장에서 채소를 팔고 밤에는 식당 허드렛 일까지 마다치 않았습니다. 아들이 대학에 갔을 땐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았고 대기업에 취직했을 땐 부러울 것이 없었지요. 며느리 박은혜는 처음엔 참 싹싹했습니다. 주말마다 찾아와 집안일도 돕고 제 어깨도 주물러주곤 했지요. "어머님, 성수 씨가 다 어머님 덕에 이렇게 잘 컸어요." 그 말에 힘들었던 지난날이 모두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결혼 후 2년 손녀가 태어났습니다. 저는 기쁜 마음에 가지고 있던 삼짓돈을 털어 며느리 몸보신 약이며 아기 옷을 사다 날랐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였습니다. 며느리의 말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한 것이. "어머님, 요새 강남 엄마들은 애들한테 이렇게 해준대요. 누구네는 부모님이 집 사줄 때 대출도 다 갚아주셨다던데." 처음엔 그냥 하는 소리겠거니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말들이 쌓이자 제 마음 한구석에 불안감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터질 것이 터졌습니다.
아들이 다니던 회사가 어려워져 갑자기 퇴직을 하게 된 겁니다. 시리에 빠진 아들을 보며 제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졌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제게 사업 얘기를 꺼냈습니다. 어머님, 성수 씨 이대로 무너질 사람 아니에요. 작은 가게라도 하나 차리면 금방 일어설 수 있어요. 그 말에 희망을 본 저는 내가 도울 일이 있다면 뭐든 하마라고 말했고, 며느리는 기다렸다는 듯 집 담보 대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인감도장을 찍어주던 날 저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내 아들이 다시 일어서는 일인데 이 집 한 채가 대수랴 싶었지요. 하지만 몇 달 뒤 집으로 날아온 것은 대출이자 연체 통지서였습니다. 아들 내외는 가게는커녕 그 돈으로 주식 투자를 했다가 모두 날려버렸던 겁니다. 성수야,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제 물음에 아들은 고개만 푹 숙이고 있었고 며느리는 오히려 큰 소리를 쳤습니다. 어머님이 해주신다고 했잖아요. 저희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 왜 저희만 탓하세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단단히 속았구나. 결국 집은 경매에 넘어갔고 저는 하루아침에 갈 곳 없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아들 내외는 제 전화를 피하기 시작했고 저는 찜질방과 친구 집을 전전해야 했습니다. 며칠을 눈물로 지새우던 어느 날 시장에서 저와 함께 장사를 했던 오랜 친구 영숙이를 만났습니다. 보기마, 꼴이 이게 뭐니? 무슨 일이야? 영숙이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저는 그간의 서름을 모두 쏟아냈습니다. 제 이야기를 다 들은 영숙이는 제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보기마, 정신 차려. 이대로 무너지면 안 돼. 너한테는 아직 무기가 하나 남아있잖아. 영숙이의 말에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기? 나한테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러자 영숙이가 제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내 남편이 남긴 유산, 그 시골 땅 말이야.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생전 혹시 모를 때를 대비해 경기도 외곽에 작은 밭을 하나 사둔 것이 있었습니다. 쓸모없는 땅이라 생각해서 30년 넘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이었죠. 그날 밤 저는 영숙이와 함께 오래된 서류함을 뒤져 땅 문서를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우리는 함께 읍사무소로 향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된 것은 바로 그곳에서였습니다. 어르신, 이 땅이요? 지금 신도시 개발 계획에 포함돼서 보상금만 수십억이 나올 텐데요.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쓸모없는 밭대기인 줄 알았던 그 땅이 제 인생의 마지막 동아줄이 되어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 번개처럼 하나의 계획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래, 이제 내가 받은 만큼 돌려줄 차례다. 며칠 뒤 저는 일부러 초라한 행색으로 아들 집을 찾아갔습니다. 문을 열어준 며느리는 저를 보고 기겁을 하더군요. 어머님, 이 밤중에 웬일이세요? 저는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가, 내가 갈 곳이 없어서 그런다. 며칠만 신세 좀 지자. 며느리는 마지못해 저를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그날부터 저의 연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밥도 잘 못 먹고 밤마다 한숨을 쉬며 그들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아들 내외는 처음엔 저를 귀찮아하더니 며칠이 지나자 슬슬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기회는 바로 그때 찾아왔습니다. 저는 식탁에 앉아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하늘에 있는 영감, 나 이제 어쩌면 좋소. 당신이 남긴 그 쓸모없는 땅이라도 팔아서 월세방이라도 얻어야 할 텐데. 그 말을 들은 며느리의 눈이 반짝 빛나는 것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땅이요? 아버님이 남기신 땅이 있으셨어요? 저는 모르는 척 시치미를 뗐습니다. 응, 경기도 어디에 밭이 하나 있긴 한데.
워낙 쓸모없는 땅이라 팔릴지도 모르겠다. 그날 이후 아들 내외의 태도는 180도 바뀌었습니다. 제 끼니를 걱정하고 제 건강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인터넷으로 그 땅의 시세를 알아보느라 여념이 없었고 아들은 제게 슬쩍 와서 물었습니다. 어머니, 그 땅 저희가 한번 알아봐 드릴까요? 저는 속으로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주면 나야 고맙지. 아들과 며느리는 법무사까지 대동해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제게 온갖 서류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거 저희한테 위임해 주시면 보상금 문제 저희가 다 깔끔하게 처리해 드릴게요. 어차피 어머님은 이런 거 잘 모르시잖아요. 저는 서류를 찬찬히 살펴보는 척하다가 가장 중요한 인감도장을 찍는 란에서 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아가, 성수야. 너희 참 애쓴다. 제 말에 두 사람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고에 넣어두었던 낡은 가방을 꺼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변호사와 함께 준비한 서류 뭉치를 꺼내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어머님? 며느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서류 맨 위장을 넘겨 그들 앞에 내밀었습니다. 그곳에는 유원장이라는 세 글자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내 전 재산은 내가 평생 고마웠던 친구 영숙이와 지역 사회의 어려운 노인들을 위해 기부한다.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어머님,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는요? 저희는 아들이고 며느리잖아요. 아들이 소리쳤습니다. 저는 찻잔을 들어 차분하게 한 모금 마신 뒤 그들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너희는 내 집을 빼앗고 나를 길거리로 내쫓았지. 그 순간 너희는 내 자식이길 포기한 거다. 이 땅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나를 지키라고 남겨주신 마지막 선물이야. 너희같이 배은망덕한 것들에게 단 1원도 줄 수 없다. 그날 저는 제 모든 것을 되찾았습니다. 돈이나 집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제 자신, 박복임이라는 사람의 존엄성이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그 후로도 몇 번이나 저를 찾아와 용서를 구했지만 저는 끝까지 그들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저는 영숙이와 함께 작은 집을 얻어 남은 인생을 저와 같은 처지의 노인들을 도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경기도의 작은 텃밭을 가꾸며 하루를 보냅니다. 상추를 심고 고추를 따며 흙을 만질 때마다 저는 비로소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아들 내외 소식은 더는 듣지 않습니다. 용서할 수는 없지만 미워하며 살기엔 제 남은 인생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자식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는 것이 부모의 사랑이라고 믿으시나요? 저도 한때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나 자신을 지키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저는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혹시 지금 자식의 그늘에 가려 자신의 삶을 잃어가고 계신 분이 있다면 부디 제 이야기를 기억해 주십시오. 당신의 인생은 그 누구의 것도 아닌 바로 당신 자신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끝까지 지켜내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